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도 이제 손을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바쁠 때는 그러니까 더 길게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장기 휴가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노사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네. 이제 뭐 경영계는 뭐 환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뭐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예. 노동계는 당연히 좀 후퇴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제의 근간을 약간 이제 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기본에 이제 40시간에 연장 근로가 12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한 책이었습니다. 만약에 주에 53시간 일한다.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난 더 일하고 싶은데 53시간 되면 불법이니까 못 시킵니다, 일을. 그러면 투잡하고 쓰리잡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기간을 단위 기간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주 단위가 아니라 이제 월 단위, 아니면은 뭐 분기 단위, 아니면은 반년, 연 이렇게 이제 바꾸자라는 게 이번에 핵심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일주일에 최대한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차트에 보듯이 월로 바꾼다 그러면 52시간 정도를 이 기준으로 뒀고요. 분기가 140시간, 뭐 반기가 250시간, 연 440시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월을 52시간으로 둔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본이 40시간이잖아요. 거기에 52시간 더하면 이제 92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사람이 한 주에 주 6일 일한다고 본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15시간씩 일하면 92시간 정도 되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거의 뭐 일하는 사람은 건강을 해치겠죠. 그래서 안이 나왔던 게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씩 휴식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간씩 휴식을 두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주에 본다 그러면 최대한 69시간 정도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안이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나옵니다. 이게 어떤 안이냐면 그 윤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을 냈을 때 3대 개혁 과정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이었거든요.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만들어지면서 안이 났는데 이걸 정부안으로 채택했거든요. 거기에 났던 것이 일과 일 사이에 11시간을 휴식을 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9시간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노동계가 더 반발하는 게 이게 더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 안보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선택권을 줬어요. 69시간을 일할 수도 있고 만약에 11시간 휴식을 주지 않으면 64시간은 상한으로 두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는 11시간 휴식 주제를 안 두고 64시간까지 또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주에. 그러면 거의 이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 그래서 이제 더 후퇴했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또 안을 갖고 나왔던 게 바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고 해서 이게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식으로 휴가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차랑 붙여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통 휴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뭐 안식열 개념으로 쓴다는 건데 또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게 지금 있는 연차도 다 못 쓰는데 이거를 뭐 저축계좌제로 한다 그래서 이게 과연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뭐 회사 눈치 안 보고 이걸 쓸 수 있겠느냐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아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연장 근로의 기준을 주에서 이제 월로 바꾼다. 보통 보면 월이 아마 기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장 근로 기준을 바꾼다라는 게 아마 이번 노동 개혁안의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이번 개편안이 좀 이렇게 효과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 나왔던 안을 제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이번 연도 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 봤었는데 굉장히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 필드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보면은 진짜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더 벌고 싶은데 주 52시간제가 딱 걸리다 보니까 이게 주가 딱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월로 바뀐다 그러면은 바쁠 때 바쁜 주는 더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안 바쁜 주는 40시간만 딱 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벌고 싶을 때 벌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동의 유연성을 보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한 안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9시간 에 대해서 후퇴했단 말이죠. 64시간 상한을 줬다는 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조금 그거는 조금 좀 불만이지만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노동 개혁 안에 이번에 이제 좀 유연하게 들어가고자 하는 거는 연장 근로 기준을 좀 바꾼다는 거는 좀 필요해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또 이제 제주도 제2공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2공항 건립이 지금 33년 만에
첫 관문을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뭐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됐겠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좀 많죠. 그렇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연간으로 본다 그러면요. 이 제주 같은 경우는 1,600만 명이 이제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여행객으로 온다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 문제가 밝혀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는요, 이 문제 때문에 진짜 논란이 많아요.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1,600만 명이 방문하는데 이번에 나왔던 제2공항 같은 경우가 연간 1,9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제주도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뜨거운 감자가 됐었냐면 이 제2공항의 사업 개요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성산읍 일대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섭지코지 그 네. 옆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동쪽에 있고 활주로가 상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활주로는 하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활주로 하나에서 연간 1,900만 명이 이제 수용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숨골이라는 이제는 환경 영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숨골이 뭐냐면 지하수 통로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환경 평가도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 조건부 승인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의견 수립을 해야 된다. 환경부에서 국토부 쪽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류 충돌 대책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하수 통로죠. 숨골에 대한 이거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라. 이 조건부를 걸고 이제는 승인을 이번에 나왔던 거죠. 이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핵심은 이젠 제주도는 아시겠지만 이젠 특별자치도입니다. 뭐 국회에서 하라고 해서 뭐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뭐 따를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말 그대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의 주체가 이제는 바로 이제는 지사에게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그럼 도지사는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찬반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예. 왜냐하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당연히 하는 거고, 뭐 말 그대로 지역 내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이제 찬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좀 여론이 좀 양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또 해결될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자, 이번엔 물가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는데요. 근데 이제 전기와 가스요금이 역대 최대 인상폭을 좀 기록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죠. 사실 1월 달에 5.2%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서 좀 부담이 되고 좀 걱정스러웠는데 이번에 0.4%포인트 떨어지면서 4.8%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하지만은 지금 본다 그러면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졌던 이유를 본다 그러면 아마 그 석유 제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석유 제품이 이제 특히 가솔린이 이제 떨어졌거든요, 네. 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물가 지수를 끌어 좀 내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보는 게 이제 이거 기저 효과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 동월 아시겠지만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직후였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 석유값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작년 동월 대비해서 지금의 석유 가격은 안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기저 효과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낮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이유가 이제 근원물가 지수는 사실 소폭 낮아졌긴 하지만은 근원물가 지수는 물가의 기조를 보여줍니다. 석유 제품이나 변동폭이 큰 식료품 이런 거를 제외하는 거거든요. 근원 물가를 본다 그러면 소폭 낮아졌어요. 아직도 사실 이것도 4.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낮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이런 어떤 그 근원 물가 지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기저 효과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또 사례가 공공 물가가 오히려 더 높아졌거든요. 거의 한 뭐 가스, 전기 다 포함해서 한 28% 정도 이제 올랐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 안심하기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거지 그렇죠. 물가는 계속 상승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좀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특히나 외식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점심 먹으러 가면은요, 뭐 정말로 너무 놀랍니다. 그쵸, 갈 때마다 올라갔고. 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서울 지역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이 이제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분들이 자주 먹는 8가지 음식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건데 네. 삼겹살 같은 경우가 12% 이제 상승을 했고요. 자장면이 이제 16% 상승을 했고 즐겨 먹는 김밥도 10%, 냉면이 7.3% 상승했는데 뭐 자장면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6% 오르면서 크게 많이 올랐고 여기서 보이진 않는데 아마 김치찌개 백반 생각하시면 많이 올랐다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백반 김치찌개 자주 먹잖아요. 네. 이게 백반이 7.5% 올랐는데 7,6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00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8,000원 주고 이제는 김치찌개 백반을 우리가 즐겨 먹는 백반을 먹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는 많이 오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외식 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고 그러한 이유가 이제 원자재 가격 높아지면서 농수산물 가격도 같이 이제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민들의 지갑이 더 얇아질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은 해외 증시 소식인데요. 뉴욕 증시가 오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지금 상승 처음 장시작했을 때 크게 올랐다가 하반 갈수록 이제는 하반 경직이 좀 세지면서 사실 좀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1% 이제는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0.11%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가 0.07%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는 지금 본다 그러면 두 가지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좀 보고 있다. 사실 지금 국채금리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4%를 한때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어제장에는 소폭 좀 빠진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아직 10년물 국채금리가 높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지표겠죠. 이 고용지표 2월 달에 고용지표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1월 달 고용지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이제는 고용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뭐 긴축을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줬었고 과연 이번에 2월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파월 의장의 주의 증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회, 상원, 하원 나가갖고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여기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요것까지도 이제는 같이 지켜보시는 한 주가 될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